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지금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7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방송 모니터 활동가 박진솔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아주 이상하게 피곤하네요. 굉장히 많이 피곤해서 지금 상태가 여전히 안 좋습니다. 아니 별로 안 이상한데요. 일이 안 너무 이상해요? 많으신데. 예, 이상하게 이상하게 일이 너무 많으신 거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언론 보도는 더 계속 이상하고. 하루하루 계속 쌓여가고 있고 우리가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보도들은 쌓여가고 있고 그런데 그것과는 또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될 그 올해의 일들 특히 제가 요즘 걱정하는 거는 이제 선거 관련해서 선거 보도를 어떻게 미리 대응해야 되는가 지금 그런 것들을 사실은 지금부터 그려놔야 12월에 왜냐하면 또 저희는 민원연은 12월에 그 행사가 있잖아요. 민원연 연말 그 뭐 창립기념일 하고 근데 올해 또 35주년이어서 막 너무 일이 막 너무 많이 몰려 있고 네. 내년 3월을 미리 그러니까 내년 선거를 미리 준비해서 어떻게 구성해서 이게 지금부터 기획이 돼서 뭔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그냥 기존의 우리 활동가 수준으로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큰 단위의 어떤 연대를 해서 제대로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툭 떨어져가지고 지쳐가지고 지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몇 가지 그 미디어 스크랩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방송 들어갈게요. 미디어 오늘에서 어제 보도한 거예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감사 결과를 냈다라는 건데 한번 볼게요. 1년 전 채용 비리 의혹으로 시끄러웠던 서울교통공사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30일 발표가 됐대요. 이거 생각나세요? 서울교통공사에서 네. 뭐 아내에 누구를 채용했다 뭐 어쨌다. 뭐 노조 뭐 채용하고 엄청나게 말이 많았죠.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노조가 허위 과장으로 의혹을 제기했던 야당과 일부 언론은 사과하라라고 이제 주장한 거예요.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교통공사에서 조직적으로 고용 세습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고용 세습 의혹을 제기했던 야당과 언론에 사과를 요구했어요. 이날 보도자료를 보면 한국당과 조중동 수구 언론에 대국민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위기 타개를 위해서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노조를 희생양 삼아서 온갖 사실 왜곡과 허위 정보를 유포한 한국당과 조중동은 애당초 국민을 위한 세력이 아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또한 감사원 결과를 또다시 왜곡하고 변명을 늘어놓는다면 노조는 한국당 해체 투쟁과 총선에서 한국당 반대 낙선 투쟁을 전개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도 요구사항을 밝혔는데요. 지난해 11월 25일에 김성태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 김용태 당시 사무총장, 김병준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윤영석 당시 수석대변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모욕,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10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수사 내용을 고소 당사자인 노조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있다. 수사 회피, 늑장 수사를 규탄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라고 했습니다. 10개월에 지났는데 저기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검사는 이 검사는 아니지만 너무 비교되네요. 네. 그죠? 참. 아니 진짜 보니까 조선일보 뭐 그때 헤드라인 이렇게 저기 캡처가 있는데 서울교통공사 직원 1912명이 친인척 그다음에 정규직화 비리 난장판 공공기관 전체 문제일 수 있다. 중앙일보도 있네요. 견제와 감시 사각지대에서 민주노총 놀이터 된 서울교통공사. 네. 조선일보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잔치. 와, 정부 시 노조의 합작 비리.
그런데 아니, 이제 다 그냥 엮어버리네. 감사원 감사 결과가 이미 사실상 예견할 수 있었던 내용이다라고 기자는 말하는데 그 이유가 교통공사 관련된 그 보도들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미 8건 중 4건이 정정보도, 3건이 반론보도 게재 결정을 내린 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감사가 이렇게 나올 것은 뻔했다라는. 아니 언중에서 4건이나 정정이면 네. 정정은 아예 틀린 사실을 고쳐라 네. 이거잖아요. 네. 오보다. 참. 예를 들어보면 동아일보가 지난해 10월 노조가 전원 정규직화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정규직 전환 시험을 볼 때 노조가 시험 문제와 범위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는데요. 언중이는 지난해 12월에 이를 허위 보도로 판단해서 동아일보와 동아닷컴이 각각 노조에 3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조중동 등 언론이 자주 하던 노조 혐오를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과 엮어서 허위 가장을 한 셈이었는데요.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감사 결과는 조선일보와 한국당의 민주노총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날조를 증명했지만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조속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업무를 감시해야 할 감사원의 부실한 인식 수준을 보였다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뭐 감사 결과 내용을 조금 보면은요. 감사원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부당했다라고는 판단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근무기간 3년 이상 273명은 7급, 3년 미만의 1012명은 7급보로 한시적으로 임용을 했고 7급보 직원이 3년이라면 7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시험의 변별력이 미흡해서 합격률이 93.6%에 달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중 일부가 불공정한 경로로 입직한 사례를 알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 이들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감사원이 불공정 경로로 들어왔다고 지적한 46명에 대해서 95년부터 2006년 사이 채용돼서 기간제로 일해왔던 직원들이다. 단지 공사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이유 자체가 불공정의 근거가 될 수 없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을 배제하는 건 헌법과 국가위원회법 등에 따라서 차별행위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네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합리적인 지금 공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감사원과 서울시의 이런 공방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잘 전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핵심은 그게 아니고 이 조중동과 한국당의 행태에 대해서 진짜 일단은 질러놓고 보자라고 계속 특히 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아무 말이나 막 하면 그것을 봐줘서 그 정치인이 말했대요 이러면서 또 보도하는 이런 보도 행태가 이제 심각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진짜 사과하라. 이거 우리도 논평 하나 내야 될 것 같네요. 진짜 사과하셔야 아니 검찰은 됩니다. 10개월 동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너무 심각한 상황이네요. 스마트폰 보다가 태연하게 가입했다. 가입이 간편하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 자,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요즘 아주 뭐 저는 유튜브 제가 신청하지 않았는데 자꾸 유튜브에서도 이 연쇄살인 사건 관련한 어떤 일종의 어뷰징이죠. 이게 관심이 있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게 뭐 연쇄살인은 무엇이고 뭐 사이코패스는 어떻고 뭐 왜 무슨 수법은 어떻고 막 이런 영상들이 엄청나게 올라오더라고요. 영화 속에 뭐 이러면서. 자, 시작해 볼게요. 민원연 신문방송 모니터. 제발 그만해도. 예. 제발 그만해도. 자, 제발 그만해도. 많이 하나요? 이 네. 관련 내용을? 네. 그렇군요. 일단 저는 이런 얘기를 정관용 방송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보고서에서 이제 지적한 내용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런 내용들은 이미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폭력 범죄 보도 가이드라인 같은 것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까지 극성맞게 관련된 내용을 비정상적으로 보도한 사례는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러나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워낙 유명한 사건이고 워낙 오래된 사건이고 또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이거는 막 해도 돼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게 이제 알 권리라고 쳐봅시다. 국민의 알 권리에 의해서 이 나쁜 놈의 악행은 막 정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양하게 막 더 나쁘게 제대로 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막 알려주는 과정에서 제2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보도가 과연 우리 사회에서 이런 연쇄살인범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은 또 다른 범죄를 모방범죄나 그런 것을 양산할 수 있느냐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별로 보도가 유익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범죄자들을 잘 잡아낼 수 있는 것인가, 잡아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보도들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주 다스베이다에서 한 분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이번 그 결과 보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경찰과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얼마나 미흡하게 했는지에 대한 지적이 너무 없다. 맞아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의 이 어떤 성과를 막 자랑하는 식으로 되고 있는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인들이 어디서 뭘 실기했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책임져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은 그냥 경찰이 막 자랑하면 그냥 자랑하는 내용을 받아 써주고 경찰이 자기 잘못을 전혀 얘기하지 않으면 얘기 안 하는 게 언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웃기는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경향성에 대해서만 우리는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아예 보도하지 말라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왜 갑자기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이렇게 부각이 됐는지 혹시나 외국에 갔다 오셔가지고 이거 뭐야 왜 이게 뭐야라고 하시는 분을 위해서 사건의 전말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9월 19일에 33년 전 일어났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특정됐는데요.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증거물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서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용의자 이 씨의 DNA와 증거물에서 발견된 피해자 DNA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게 된 건데요. 그동안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니까 언론들이 이 소식을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용의자 몽타주, 범행 이유, 범행 수법 등이 매일같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죠.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건 사실인데 언론이 자극적이고 무차별적인 보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연은 용의자가 특정된 9월 19일부터 24일까지 총 6일간 신문, 방송, 온라인 보도에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예, 그러면 언론 보도에서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짚어보죠.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은 범죄수법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알려주는 건데요. 네. 사실 이거를 얘기하면 자꾸 하는 말이 야, 영화가 지금 몇 편이 나왔는데 그걸 뭐 상세하게 알려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특히 뭐를 문제 삼고 있는 거냐면요. 이게 모든 이 사람이 한 모든 수법을 다 보여준 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특히 저는 성폭력에 대한 거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이 살인도 하지만 성폭력 관련된 내용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성폭력 관련된 내용들이 너무 상세하거나 이러면은 더더욱이 문제. 우리가 이거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너무 많이 어긴다라는 점에서 더 나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단은 어떤 정도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지 좀 살펴봐 주시죠. 네. 동아일보 9월 19일 보도를 보면요. 네. 처제 살해 때도 스타킹으로 묶고 해서 일단 용의자 실명을 밝혀서 문제였고요. 네. 일단 저희 방송에서는 이 씨가 아직 용의자이기 때문에 실명을 밝히지 않고 이 씨라고 표현했음을 알려드리고요. 네. 동아일보는 이 기사에서 이 씨의 처제 살해 수법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여러모로 닮은 점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사건을 묘사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네. 경향신문도 9월 20일 보도 처제 성폭행 후 살해한 용의자 화성 사건과 범행 수법 비슷이라는 보도에서 당시 사건 기록을 자세하게 알려줘서 문제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그 기준 사실 네. 되게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일단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기자협회가 만든 기준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언론은 성범죄 사건의 이해와 관계없는 범죄의 수법
과정, 양태,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의 현장 검증 등 수사 상황을 지나칠 정도로 상세히 보도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사실은 이런 그 범죄의 수법, 과정, 양태, 현장 검증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그 피해자가 당한 어떤 상황을 너무나 상세하게 특히 이게 성범죄니까요. 드러내는 것이어서 그것이 피해자에게 굉장히 큰 충격, 2차, 3차 충격을 주고요.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부끄럽다라고 말하면 참 너무 가벼운 표현인데 너무 참담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당한 상황을 전 국민에게 다 너무 자세하게 재현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렇죠. 폭력을 당한 상황을. 자기뿐만 아니고 주변에 네, 자기가 네. 아는 사람들, 네. 피해자 가족들이나 친인척들, 예. 지인들. 그러니까 보통 그게 사건도 아니고 그냥 부끄럽다, 수치스럽다보다 좀 더 강한 어떤 모멸감? 아무튼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걸 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탁 넘어져도 아무도 날 보지 마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우리의 그 심정이거든요. 모른 척해줘 제발. 그런데 세상에 자기가 지금 근데 저는 이 두 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의자를 잡아서 제대로 법적인 그거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떤 그 정의가 바로서는 그거는 분명하게 해주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보호대로 탁 알차게 해주는 게 언론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 피해자에게는 그렇게 관심을 갖고 왜 어떻게 했는데 막 이러면서 정작 그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그 범죄의 어떤 그 범죄가 만약에 미약한 그 법원의 판결이 나오거나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성범죄 그렇죠. 관련된. 네. 그런 건 또 제대로 보도를 안 해 언론이. 그러니까 이게 할 거는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데에 집중하는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약간 성범죄 자체를 약간 성애화한다고 예, 해야 되나? 예. 그런 약간 뭐 클릭거리나 네네. 자기들 소재로 써먹는다. 예, 이런 그런 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저희 취지는. 자, 두 번째, 온라인 보도는 근데 이 상세한 보도의 행태가 좀 더 심했다고 합니다. 어느 수준이었는지. 예, 온라인으로 갈수록 기사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하는데요. 네. 국민일보는 9월 19일 보도 얼굴엔 검은 비닐, 쿠션엔 시신 구겨 넣어 처제 살인 사건 재구성에서 이 씨의 처제 살인 사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이 씨가 어떻게 처제를 유인했는지, 무엇을 이용해 살해했는지까지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사체 유기 방법도 자세하게 알려줬습니다. 예, 물론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이 씨가 처제를 살해한 사건, 이 범행 수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씨를 용의자로 특정 지을 수 있는 보도를 할 수는 있는데요. 실제로 또 언론이 수사에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언론이 가해자의 살해 수법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게 정당화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죠. 이 앞서 언급한 보도들에서는 용의자를 특정 짓는 데 도움을 주는 정보 외에 필요 없는 정보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려고 자극적으로 제목을 뽑고 무리하게 내용을 집어넣은 보도 행태들을 보였는데요. 즉 성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을 명백하게 어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좀 저기 이해가 안 가는 게 화성 연쇄살인 관련해가지고 네. DNA가 나오고 뭐 그렇게 됐다고 네. 했는데 갑자기 처제 살인 사건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범행으로 지금 잡혀서 무기징역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런 사건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비슷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걸 뛰어넘고 그냥 처제 살인 사건에 대해서만 너무 자세하게 묘사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읽는 사람도 거부감이 들고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네. 아니 근데 이제 화성 연쇄살인 사건도 엄청 엽기적이고 끔찍했는데 이 사람이 이미 감옥에 있대. 그런데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처제를 살인했대. 그것도 성폭력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지 언론사로서는 놓칠 수 없는 주제야. 너무나 그 엽기적이고 충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도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 처제와 처제 가족들 있잖아요. 그 가족들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지금 그때 당시에는 보도도 우리가 진짜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몰랐는데. 지나갔는데 이제 와서 이 사건을 이렇게 상세하게 막 그 살해 수법 그다음에 뭐 범행 수법. 범행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보도하는 게 상당히 좀 사실은 이거는 진짜 알 권리랑 아무 상관도 없는 거지. 이건 그냥 흥미 위주의 보도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니, 왜 하는 거야? 그리고 저는 이거는 JTBC가 이제 사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네. 심각한 보도였어요. 뭐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진짜 JTBC가 지금 이게 뭐가 안 된다.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몰상식한 그런 보도다라고 정도예요? 생각을 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네, 언론들이 용의자 이 씨의 범죄 동기를 설명하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JTBC가 9월 19일 보도 몽타주와 닮아 처제 살해했다면서 무죄 주장에서 용의자 이 씨와 같이 수감됐던 교도소 동기를 인터뷰했습니다. 예, 물론 앞서서는 이 몽타주와 닮았다 용의자 이 씨가, 그리고 새끼 손가락 예뻤던 게 기억난다, 이런 식으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와 이 용의자 이 씨가 좀 비슷한 특징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JTBC가 이 씨의 교도소 동기를 통해서 여과 없이 범죄 동기를 내보낸 것인데요. 좀 옮기기가 힘들긴 하지만 이 보도에서 교도소 동기는 용의자 이 씨가 처제가 굉장히 예뻤다, 그 말을 강조하더라고요. 예뻐서 25년이 흘렀지만 A씨는 지금도 이 씨의 이중적인 행동은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처제가 굉장히 이뻤다. 굉장히 이뻤다. 그걸 강조하더라고. 예뻐서 강간하고 죽이고 사체유기까지 하고 가족이나 이제 친지한테 걸릴까봐 그래서 죽였다.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아니 JTBC는 이제 끝났나? 이걸 보도하면서 이제 진짜 끝났나?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엔 젊은 기자들은 이런 말을 해도 그냥 전해줘도 된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근데 이게 아니, 정말 한 20-30년 전에나 나왔을 법한 이런 범죄자의 이런 주장 있잖아요. 이거 이대로 전하는 보도는 최근에 한 10년 동안은 온라인 보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의 보도예요. 저는 약간 TV조선 예전에 그런 방송 있었잖아요. 뭐 세븐에서도 네네. 했었고 그런 게 생각이 나는데. 이영학 씨의 주장 이런 것들. 그런 거. 주변 사람들 해가지고 아니, 그래 이 정도 수준의 내용은 나는 처음 들어봤어. 와, JTBC 진짜. 처제가 예뻤다는 게 지금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우리가 지금 이거를 왜 이렇게 뭐야? 화를 내냐면은, 근데 이게 문제는요, 이 처제가 예뻤다가요, 딴 데서 다 받아 쓴 거예요. 딴 데서 받아 쓴 것들도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JTBC 보도가 있고 나서 이튿날인 9월 20일에 다수의 언론이 JTBC 보도를 그대로 옮겼는데요. 중앙일보 처제 예뻐서 그랬다 난 무죄, 화성 용의자의 두 얼굴, 국민일보 화성살인 용의자 처제 예뻐서 강간 죽였다 해놓고 무죄 주장, 이데일리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이씨 처제 예뻐서 죽였다 난 무죄, 아시아경제 처제 예뻐서 성폭행 난 억울하다 용의자 이씨 잔혹하고 이중적인 성격과 같은 기사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진짜 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워낙 정말 정신이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처제가 예쁘면은 이뻐서 죽였다, 이뻐서 성폭행하고 그러니까 죽였다라고 하는 정신 나간 사람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보도를 했겠죠. 선의를 가지고 했을 거야. 피해자 있잖아. 성폭력 피해자들이 예뻐서 옷이 어째서 밤에 술을 먹어서 늦게 다녀서 다양한 그 여성의 어떤 상태를 여성의 상태를 강조하는 네가 어떻게 해서라는 그 말은요 모든 그 용의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긴 잘못이 없대. 걔가 내 성욕을 불러일으켰대. 네가 네 탓이야라고 주장해요. 그냥 너의 존재 자체가 나를 자극한다라는 식이야. 그런 소리는 아예 전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걸 전해줘서 사회에 뭐가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계속 말하지만은 여기 성폭력 범죄보도 세부권고 기준에서도 피해자의 상태를 보도함에 있어서 은연중에라도 가치 판단이 가미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어떤 상태 때문에 범죄가 일어났다는 식의 표현을 삼가해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완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요. 이거는 진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최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10년 이전, 15년에도 나오지 않은 보도 태도예요. 그래서 JTBC가 정말 큰 실수를 이게 했다. 언제 보도예요? 9월 19일 보도입니다. 네. 9월 19일? 네. 보면서, 일단은 그 교도소 동기를 인터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걱정스러운 일원은 잘 인터뷰를 한 다음에 부적절한 말은 다 잘라내고 아주 건조한 부분 있잖아요. 그것만 썼어야 되는 거예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 범인하고 뭔가 비슷하다 용의자 이씨가 어떤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다까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도 그 정도는 그러니까 아주 드라이하게 다 삭제했어야 되는 취재진이 부분이다. 이때 JTBC만 제보자 인터뷰를 했다라고 이렇게 좀 단독식으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약간 욕심이 너무 앞서서 눈이 어두워졌나. 자, 그러면은 JTBC를 비롯한 언론들의 보도가 그 성폭력
범죄보도 세부 권고 기준 외에 27일부터 시행된 방송심의 규정 개정안에도 어긋나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자, 방송심의 규정이 일단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방송통신위원회는 범죄사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별도로 신설해서 9월 27일부터 이 개정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방송심의규정 제21조의 2 범죄사건 피해자 등 보호의 2항 개정안에서는 방송은 객관적 근거 없이 범죄 발생의 원인이 피해자 측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방송심의 규정이 많이 바뀌어요. 9월 27일부터 바뀝니다. 그러니 이제 바뀌었죠, 이미.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성범죄 보도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게 그런 권고 기준 이런 거 별로 안 지키잖아요. 안 지켜도 처벌받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방송심의 규정이라는 그 어떤 강제성이 있는 조항에 이 내용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좀 더 언론사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방송사들이 제대로 보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규정이 없어도 처제가 앞에서 폭행했다라는 말은 내보내지 말았어야 되죠. 아유 정말 말을 못하겠어 진짜 이런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런 몰상식한 보도를 그대로 내놓는 기자의 판단력 자체가 저는 심각하다. 네. 그게 데스킹으로도 걸러지지 않았다. 네, 교육이 필요하다. 총체적 난국인 거죠. 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용의자의 개인 성향 사실 이것도 되게 문제거든. 개인 성향에 집중하는 문제 보도 태도도 되게 많은데요. 이것도 한번 짚어보세요. 네. 조선일보 9월 21일 보도 진술하러 온 용의자 E씨 아내 남편 성도착증 호소하며 계속 울어에서는 용의자 E씨의 아내 A씨는 동생이 살해된 1994년 1월 경찰 진술에서 남편의 폭력 성향과 성도착증이 심하다고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동생을 잃은 엄연한 피해자이자 범죄자 가족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기사화한 것이고요. 또 MBN의 보도도 문제였습니다. MBN은 용의자의 폭력적인 성향이 본능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9월 23일 보도 범행 끊으려 했지만 본능 못 참아에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는 10차 사건 발생 석 달 만에 결혼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용의자가 범행을 끊으려고 했지만 폭력적인 본능을 참지 못하고 이후에 처제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범죄를 저지르고 살해까지 하는 범죄를 본능이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자, 이것도 좀 말장난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사람이 또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성도착증이라고 뭐 있었다. 그다음에 이 사람은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범죄 본능이 있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영화 제목으로는 그럴싸한 표현이지만은 이게 우리가 말하는 본능이라는 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본능하고 너무 거리가 먼 본능이잖아 이게. 그래서 이런 식의 보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성폭력이 굉장히 어떤 독특한 사람 있잖아요. 성도착증을 가지고 있거나 막 괴물 같은 사람만 성폭력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이런 보도의 행태가. 그러니 이거는 누구나 사실 성폭력은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그렇죠. 그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해자의 어떤 독특한 특성 있잖아요. 뭐 성독차증이었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사실은 성폭력 범죄를 줄이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도하지 말아줬으면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조선일보와 MBN의 보도도 제가 말한 그 개정안에 어긋나는데 왜 어긋나는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예. 방송심의규정 개정안 제21조의 3 성폭력 성희롱 사건 보도 등의 1항 개정안에 따르면요.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사건을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며 가해자의 책임이 가볍게 인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가해자의 개별적인 성향을 부각하는 보도를 자제하는 이유는 이런 보도를 했을 때 성폭력 사건을 특수한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으로 인식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성범죄의 근본 원인은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에 있습니다. 언론이 성범죄 원인에서 개인 성격만 다루게 된다면 성범죄의 구조적 문제는 짚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가해자의 포르노, 술, 약물 등 어떤 특정 것에 무엇에 탐닉하고 있다. 자제할 수 없는 성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들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강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해자 어쩔 수 없었구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구나. 또 이렇게 우리가 보게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래저래해서 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또 엄청 반론이 많아요. 자, 용의자의 엄마를 찾아가서 엄마를 인터뷰를 했어요. 엄마? 그런데 이 어머니, 모친. 그런데 이 용의자의 어머니가 사실은 제가 보기엔 이 기사들을 보면은 이 기자 때문에 알게 된 것 같아. 이 상황을. 그런데 어머니가 아무튼 굉장히 이제 기가 막힐 거 아니야. 자기 아들이 그런 연쇄살인범. 지금 이미 들어간 죄만으로도 기가 찬 일인데 그렇죠. 연쇄살인범 그 화성 게다가 그 동네에 살던 분인데 자기가 모르는 사건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찾아가서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어떤 보도가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네, 조선일보 9월 23일 기사 모든 게 제가 자식을 잘못 키운 탓 병상서 가슴친 용의자 이씨 모친에서는 아들이 저지른 범행이 추가로 드러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흐느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김 씨는 아들 소식을 알게 된 직후인 지난 21일 퇴원해 자취를 감췄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일보 역시 9월 24일 보도 단독 용의자 이씨 모친 이웃 볼랏 없어 세월 지나 얘기하는 건 잔인에서 용의자 이씨의 모친이 아들이 용의자로 지목됐다는 말조차 쉽게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얼마 전에 갑자기 기자들이 찾아와 아들이 범인으로 지목됐는데 아느냐고 물어서 깜짝 놀랐다며 부모를 먼저 배려하는 착한 아들이었기에 절대 그럴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다가온 현실 앞에서 아들을 감싸고 싶어하는 김 씨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아니 근데 굳이 부모까지 찾아가서 뭔가를 들어야 되나? 저는 그렇죠. 그 생각이 일단 드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보고서에 막 비판하는 어떤 그 댓글을 보면은 야 그러면은 이런 엄마도 다 책임져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자식을 잘못 키운 막 그런 목소리도 있고 그리고 왜 이렇게 감싸주냐 이런 천인공노한 짓을 한 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참 아무튼간에 너무 잔인하다라는 생각은 저는 분명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범죄자와 뭐 가족이지만 엄연히 다른 주체인데 아니 이 사람이 도저히 이 지역에서 이게 노인인데 부모가 범죄를 도운 것도 아니고 네. 그런 것도 아닌데 네. 이렇게 찾아가서 신경을 묻고 인터뷰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그게 인터뷰라는 게 이렇게 숨어서 하는 게 아니고 집 근처에 막 찾아가 기자들이 막 몰려오고 관심을 갖고 주변 사람들 결국은 다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공개적인 모욕 주기 이상 그 어떤 공익적 효과가 있을까라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별로. 자,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는 계속 이 사람의 이름을 이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 사람 이름 이미 다 공개됐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름을 안 하고 용의자 이 씨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언론이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은 내용을 남발하고 있거든요. 그 남발하고 있는 보도 행태들도 좀 짚어주세요. 네. 조선일보 보도였는데요. 9월 20일 일면 보도 화성 연쇄살인 용의자 이 씨 10건 터질 당시 화성 살았다 해서 이 씨의 고교 시절 사진을 단독 입수했다면서 이 사진과 몽타주를 나란히 실었습니다. 사진이 나오기 전에 이미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의 이름은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는데요. 이번 사건을 재수사한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50대 이모 씨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밝히진 않은 건데요. 하지만 이미 많은 단서를 갖고 있던 언론이 용의자 이름을 밝혀냈고 사생활을 모두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진도 보도된 것인데요. 근데 경향과 한겨레는 달랐습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용의자 이름을 기사에 기재할 때 이 경향신문과 한겨레 두 신문은 이모 씨라는 호칭을 사용해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방송의 경우에는 JTBC, 채널A, MBN은 이 용의자 이 씨의 얼굴을 사진으로 다 공개한 상태고요. 실명 공개는 KBS와 SBS, TV조선을 제외하고는 다 한 상태입니다.
경찰이 지금 알려준 수준으로는 보도해야 뭐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얼굴까지 다 공개하는 것이 그러니까 특히 과거 사진까지 보도하는 것이 너무 지나친 신상털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자, 이게 뭐 어떤 공익적인 저기가 있나요? 일단 이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네. 도망을 가거나 네.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공개 수배도 아니고. 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얘기를 하면은요 네.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공익이 없이 그냥 망신 주고 그런 어떤 다른 그 흉악범 우리가 말하는 흉악범 얼굴 공개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흉악범 얼굴 공개나 신상 공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민원연은 이제 그것이 애초에 그게 갑자기 이제 중앙일보가 예전에 강호순 씨를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거 하겠다 우리는 이런 사람은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중앙일보가 했고 그 이후에 이렇게 제도가 흉악범 얼굴 공개는 뭐 이제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한다 제한적으로 한다라는 정도로 나오긴 했지만 저희는 아직도 그것의 그 장점과 단점을 봤을 때 단점이 훨씬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그 남은 가족들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큰 피해를 그러니까 2차, 3차 피해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망신을 줘서 예를 들어 피해자의 가족들이 속이 엄청나게 시원하고 뭔가 이렇게 공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사회적 보복이나 이런 것이 보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그런 측면을 그것도 이제 일종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지. 모든 것이 단점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흉악범 얼굴 공개로 인해서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을 것인가. 이게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얼굴 공개될까 봐 무서워서 그런 범죄가 안 저지르지는 않는 거죠. 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게 장단점을 비교했을 때 안 하는 게 훨씬 더 언론의 바람직한 역할이다라고 많은 이제 언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그나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거의 가십성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 관련된 가십성 내용들, 보도 내용들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 먼저 한겨레 9월 20일 기사 여성 10명 희생된 범죄 괴담 추억이라 하기엔이라는 보도에 보면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괴담으로 소비하는 언론의 행태를 꼬집었는데요. 여기서 한겨레는 일부 언론과 SNS를 중심으로 괴담 등을 거론하며 사건을 쉽게 소비하는 모습도 나왔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겨레의 지적처럼 이렇게 심각한 범죄를 흥미 위주로 풀어낸 보도들이 보인 것이죠. MBC 9월 19일 보도 비오는 날 빨간 옷 괴담까지 하루하루가 공포에서는 연쇄살인 사건에 얽힌 괴담을 한 번 더 언급을 해줬고요. 머니투데이 9월 19일 보도 빨간 옷 입으면 안 돼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소환된 괴담들에서 9월 18일 경기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33년 만에 확인되면서 용의자에 대한 관심과 함께 공포스러운 사건 자체에 대한 괴담도 소환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괴담. 흥미 유발성 보도들도 있었어요. 네. 이데일리 9월 20일 보도인데요. 화성 용의자 이씨 처제 살해 전 아내에게 한 말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중앙일보 9월 20일 보도 화성 용의자 아내의 무서운 음모 전화 뒤 처제가 당했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마치 더 알지 못하는 뭔가 얘기가 뒤에 있는 것처럼 하면서 근데 뚜껑을 열어보면 별 내용이 없어요. 네. 자, 아무튼 간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근데 진짜 이런 거 할 필요가 있나 진짜. 그죠. 도저히 잘 모르겠는데 진짜. 네. 9월 23일 보도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그 성차별적인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인데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 당시 범인 몬타주를 그리는데 바탕이 되는 진술을 냈던 목격자 버스 안내원을 경찰이 찾기로 했다라고 발표한 날이었는데요. 당시 버스 안내원에게 용의자 이 씨가 당시 진술한 범인이 맞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었어요. KBS와 MBN을 제외한 방송사들이 이 내용을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꾸 버스 안내양이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디가 이렇게 했죠? 버스 안내양이라고 한 곳이? 일단 MBC는 제목에서 이슬에 바지 젖었던 그놈 눈 마주친 안내양은 그리고 SBS 용의자 이씨 당시 화성수사팀 조사까지 받았다. TV조선 목격자 버스 안내원 찾아 수사협조 요청.
채널A 88년 시외버스 안내양을 찾아라인데요. 제목에서 이렇게 딱 드러나게 안내양이란 표현을 쓴 경우도 있었고 제목에선 쓰지 않았지만 앵커나 기자가 안내양이라는 표현을 쓴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당연히 완전히 옛날엔 다 안내양이라고 불렀어요. 네. 그런데 이 양자라는 말을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무슨 이제 어떤 특정 직업에 대해서 교환원이라고 하는 거랑 그러니까 예전에 이거 옛날 직업이에요. 전화를 교환해주는 전화를 이렇게 바꿔주는 네. 교환원을 또 그렇게 양이라고 붙이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양자를 붙여면은 그러니까 여성이 그걸 하고 있다. 그것도 어린 여성이 성인 여성 그러니까 약간 아주 젊은 여성이 하고 있을 경우에 이렇게 양자를 많이 붙였는데 네. 이런 표현이 사실 굉장히 시대착오적이고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예전엔 그렇게 썼더라도 지금 네. 이야기를 한다면 버스 안내원으로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속 안내양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부주의한 보도 태도라는 거죠. 예, 아무튼 저는 좀 필요한 보도들을 했으면 좋겠다. 흥미 위주의 보도를 하지 말고 그런 생각이 거듭 드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본 보도 중에서 좀 마음에 들었던 거는 그 YTN 보도 중에서 이 DNA 분석 있잖아요. 이거를 더 이상 못하게 된대요. 그게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것 때문에 요즘 아무튼 DNA 분석으로 범인 굉장히 잡는 거. 범인 잡는 거 이게 정말 좋네 이렇게 막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DNA 수사가 올해까지만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예, 내년엔 사라질 수 있대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빠르게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법을 그러니까 이 헌법 불합치 부분을 해소해서 다시 개정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보도를 DNA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 YTN에서 미제 사건 열쇠 DNA 분석 내년엔 사라지나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우리가 좀 해야 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건 그러니까 뭐가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런 식의 흥미 위주의 보도 말고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될 내용들 그리고 사실 범죄 보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은 일이 실기가 벌어지고 결국은 우리가 이 사람을 이렇게 오랫동안 못 잡았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살인의 추억 그거 뭐 회고하면서 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대대적으로 했는데 안 됐습니다. 이 소리만 할 게 아니고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수많은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해 왔었대요. 그 얘기들이 그동안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지적하고 좀 짚을 문제를 짚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최소한 살인 말고요. 성폭력만이라도요. 제발 그렇게 선정적으로 그려주지 말았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가 친절한 금자씨 보시면 생각나시겠지만은 현장 검증하는 장면을 언론이 엄청 다 찍어서 그대로 보여줬었어요. 과거에는. 맞아요. 그래가지고 막 돌을 들어서 막 머리를 뭐 어떻게 하고 막 자르고 나는 어렸을 때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 현장 검증을 보여주는 보도를 제가 몇 번 봤었거든요. 근데 왜 그걸 우연히 보게 되는지 아무튼 뉴스로 이제 저는 어렸을 때 흑백 TV가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흑백 TV로 봤는데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흑백 TV라 더 무서웠을지도 몰라. 그게 마네킹 같은 느낌이 안 들고 진짜 사람 같은 느낌이 들면서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방송 뉴스라는 것은요. 어른만 보지 않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죠. 어린이 다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굉장히 잔인한 그런 보도들, 현장 검증 보도들을 그냥 그 장면들을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안 하잖아요. 이렇게까지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 바뀐 시대에 맞춰서 이 사건은 20, 30년 전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이 사건을 보도하는 관점은 지금의 관점에서 보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요. 더 이상은 성폭력 특히 처제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부적절한 보도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연 회원 가입 가입하시면 매달 후원회비가 9달러 지상파의 종편 신문까지 세트로 감시하는데
9달러. 거기에 좋은 보도, 좋은 방송까지 발굴하고 팟캐스트도 매일 나가는데 9달러. 매달 소식지도 나가고 매년 회원들과 같이 하는 행사도 여러 개 하는데 9달러. 그럼 10,000원으로 하시죠. 오케이, 땡큐. 민원연 회원 언론 감시를 매달 10,000원으로. 옥수수 요염차님께서 박원순 시장이 나왔으니 화장실 열리겠죠. 점점점 하셨는데 아마 서초동 집회 관련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화장실이 없었대요? 네, 난 그런데 몰랐네. 화장실이 성모병원, 조달청, 도서관, 서초경찰서 뭐 생각이 안 난다, 잘 없다. 거기 하면서, 워낙 건물들이 네. 다 그러니까 크니까. 그죠. 그래도 지난 촛불 이후로 다음 네이버 등에서 기사가 안 올라오네요. 안 올라온다는 게 어떤 게 안 올라온다는 거죠? 조국 장관 관련해서 잘 안 올라온다는 건가요? 네, 아무튼 이번 주에 우리 배용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미련곰탱님 어제 잘 들었습니다.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드네요. 검사들의 권위 그로 인한 문제점들이 많이 보였는데 말이죠. 라고 하시면서 며칠 전 미디어몽구 영상 보곤 시민들의 염원에 대한 집회라고 칭찬했는데 자유당 민씨 전씨 인원부터 깎아내리던데 말이죠.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뭐 아마 정치인들 알 겁니다. 이 정도 사람 모이면 위기다라는 거는 알 겁니다. 네. 알지 않을까요? 근데 뭐 이번 주 그 집회를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겠죠. 어떻게 해서든 동원을 맞불 집회. 동원을 해보려고 하시겠죠. 근데 동원으로 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브레이브 티모 님께서 오랜만에 왔는데 아이콘 완전 이쁘고 어울리네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돈 좀 썼습니다. 예, 유튜브 댓글 HJR님께서 박근혜 순실이 국정농단 때는 모든 방송, 신문, 정치인들이 다들 이야기하면서 홍보 효과 어마어마했죠. 그러나 이번 서초동 촛불은 모든 것이 침묵하며 알려주지 않았는데 상상도 못할 인원이 모였죠. 정말 대단했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네, 이게 진짜 대단한 겁니다. 네. 드롭레츠님께서 혼자 오신 분들 많았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자발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직접 참석한 국민들은 아십니다. 그 어마어마한 인파를요. 국민의 검찰, 사법개혁의 간절한 열망을 언론과 정부, 검찰과 국회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진지님께서 저는 강경화 2기로 내년까지 시한부 인생인데도 복수로 아픈 몸을 이끌고 죽어도 현장에서 죽자라는 각오로 갔는데 민주 언론이라는 사람이 안 갔다는 말을 들으니 배신감을 느낀다. 콱 그냥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안 갔다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갑니다. 네. 진실님, 순수하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감동적인 집회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모일 줄 모르고 준비한 주최측도 당황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무대도 작아서 작은 키에 저는 무대가 어디 있는지 짐작조차 못했는데 끝나고 보니 저기 50m 앞에 무대 뒤가 보이더군요. 그냥 앉아서 서서 각자 근처 시민들이 외치는 구호 똑같이 목이 터져라 3시간 넘게 외치는 단순한 집회였지만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2016년 12월 120만 집회 때보다 많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제가 감이 좀 있는지 이번 집회 때마다 이번엔 한 3만 모였네, 이번엔 80만 하고 확인해보면 그 정도 얘기 나오더라고요. 시민의 자발적인 집회를 조작질로 아무리 평가절하 하려고 노력해도 진실은 감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의 순간은 우리들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하루라도 앞당기려 끝까지 끈질기게 싸우는 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저희 친구들이 이제 나간 친구들 보면 진짜 평소 그러니까 지난 촛불 이후에 한 번도 이제 거리로 안 나갔다가 내가 집에 있다가 너무 답답해서 이제 토요일 날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분들은요, 제가 말한 이 친구라는 친구들은 진짜 집회를 잘 안 나가는 분들이에요. 시민사회 이런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다 다른 생업에 종사하고. 그래서 유튜브 댓글에 못된 친구들만 사귀었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친구들이란 것이 또 골고루 그렇게 그런 친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런 친구들조차도 이렇게 다 나간 거를 보면은 참 너무
이번 사태에서 그 민심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준다. 네. 이 민심을 언론과 정치인과 검찰과 모든 사람들이 좀 심각하게 느껴야 됩니다. 네네. 네, 그럼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오늘 8시 모두 8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언제나 시민을 위해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시민을 위해 하는 언론, 함부로 왜곡하게 놔둘 수 없습니다. 언론에 대한 바른 생각, 민원연 회원가입으로